2019년 5월 22일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파산 신청을 당했습니다. 파산 신청을 낸 사람은 2004년 명질건설과 공동으로 진행하던 실버타운 조성 사업인 명지 엘펜하임 분양의 피해자라 알려 있습니다. 학교를 위한 수익사업으로 명지학원 산하 명지건설이 용인에 있는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안에 고급 실버타운을 조성하면서 골프장을 지어 평생 무료로 이용하게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골프장 건설에 대한 인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일이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하고 부채를 해결하지 못해서 파산 신청을 당했습니다. 명지학원이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내고 명지전문대를 매각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결국 지난달 2022년 2월 8일 서울회생법원에 의해서 회생 절차가 중지되었습니다. 파산을 막기 위해서 명지대가 지금 교육부와 협의해서 다시 회생을 신청하겠다고는 하지만 상황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만약 회생 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그대로 명지학원이 파산하게 되면 명지 초, 중, 고는 교육청이 학생을 재배치해야 하고 대학교가 표계가 되면 명지대학교 18,700명, 명지전문대학 9,700명, 약 3만 명의 학생들은 다른 대학으로 특별 편입을 해야 합니다. 명지학원은 2000년대 초에는 2조 원대의 기업을 보유할 정도로 건실한 기독교 사립학교로 기독교 사학으로 성장했습니다. 1972년에는 강원도에 있는 관동대학교를 인수해서 종합대학 2개를 보유한 덩치가 큰 기독교 사학재단이 되었습니다. 명지건설 고려여행사 명지빌딩이라는 수익사업체를 보유해서 재정이 탄탄한 학교 법인이었는데 여행사가 문을 닫고 명지건설이 어려워지면서 학교 경영에도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라는 뿌리에서 자라난 명지학원이라는 커다란 나무가 자칫하면 베어지고 쓰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잘 모르는 일부에서는 특히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모두 명지학원 이사장의 전횡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 이사와 법인의 잘못이라 라는 식으로 기독교 사학 비리 사건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에 돈이 되는 수익형 재산을 준비하고 만들으라, 그리고 거기서 교육재정을 스스로 충당하라 하고 하는 사학법하고, 그러면서도 학교가 재산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게 한 상충이 되는 까다로운 교육법, 사학법이라는 제도로 학교 운영에 간섭한 것이 발단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교육기관인 학교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 왜 돈을 버는 기관이 되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와 학교 법인의 구조적인 틀은 상하가 엄밀한 수직적이고 단선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사립학교를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면서도 교육부가 사립학교를 대하는 방식은 아직도 상당히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바뀐 사학법 하나 때문에 지금 전국에 있는 종교계 사립학교, 종립학교들, 그리고 특히 기독교 학교는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중고등학교가 신임교사를 채용할 때 이전에는 각 학교가 필요한 대로 자율적으로 교사 선발을 위한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기고사를 이제는 해당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치르고 교육청에서 일괄 합격자를 선발하고 그 다음에 합격자를 해당 학교로 보내서 2차 및 면접시험을 치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리교 학교에서 교사를 감리교인으로 특정하고 선택해서 뽑으면 차별이 된다고 합니다. 감리교 학교에서 종교교사나 교목을 뽑는데 장로교나 순복음교회나
이단 종파 교사를 1차 합격자라고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종교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되니까 개신교 학교의 신부님이나 스님이 선발될 수도 있습니다. 신임교사 임용 서류에 교인 증명서나 세례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것이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에 위반되고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교원 채용 공고에 세례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2017년에서 2019년 기간제 교원 초빙 공고에서 지원자에게 세례 증명서를 요구한 명지고등학교에 대해서 교육부가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학교 실정에 맞게 우리 학교에 적합한 사람을 뽑는다는데 규정이라 해서 이런저런 간섭이 심합니다.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감리교회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도 기독사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니 인공지능이니 가상현실과 증강현실과 메타버스를 이야기하는 개성적이고 수평적인 환경에서 아직도 교육제도는 수직적인 관제, 통제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의 유교식 교육과 일제강점기의 군국주의 교육, 선교 초기에 미국이 전해준 행정주의 교육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획일화, 수직화, 행정편의, 관료화라는 나무형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세운 뿌리가 각자 다른데 교육부의 착각은 자기가 뿌리이고 자기가 하나의 나무이니 학교들은 그 나무에 매달린 가지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에는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뿌리가 단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건학이념이자 교육이념이기도 하고 학교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뿌리가 깊게 땅에 박히고 그 뿌리에서 밑동이 자라고 줄기가 자라서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뿌리가 깊어야 나무가 든든해서 비바람을 이겨내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뿌리에서 자라는 것은 결국 하나의 나무일 뿐입니다. 가뭄이나 장마를 만나거나 나무가 불에 타면 나무는 쓰러지고 맙니다. 물론 그 나무의 열매에서 씨앗이 나와 다른 땅에서 그 씨앗이 자라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다시 큰 나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토양이나 기후 환경이 그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조건이 되지 않으면 나무는 더 이상 그곳에서 자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무 전체를 뿌리채 다른 땅으로 옮기는 현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 가지 방향으로 하나의 틀에 가두고 하나의 목적으로만 나가려는 방향과 제도를 나무형 구조, 수목형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뿌리에 하나의 나무가 있어서 일관된 하나의 방향으로 나가는데 바람직한 구조입니다. 계통이 바로 서고 위아래라는 위계의 질서가 명확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군대와 비슷해서 명령이 있으면 움직이고 지시사항은 일방적으로 전달됩니다. 대학에서 이런 나무형 구조는 최근까지도 대학을 크게 문과와 이과로 나누고 문과는 또 인문대학과 사회대학으로, 인문대학은 다시 어학부와 역사철학부로, 역사철학부는 다시 역사부와 철학부로, 철학부는 다시 동양철학부와 서양철학부로 이렇게 계통별로 상하 수직적으로 나누는 구조가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계통과 구조로 학과를 나누는 일이 거의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대학의 학과를 이과와 문과로 나누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크지 않을 뿐더러 시대에 뒤처지는 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컴퓨터 학과 그러면 그 안에 컴퓨터 공학과, 정보통신학과, 소프트웨어 콘텐츠과, 인터넷 응용 보안공학과, 드론 정보공학과 등등으로 평행적이고 동등한 갈래를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런 조직과 구조를 리좀형 조직이라고 합니다. 리좀이라는 말은 근경, 뿌리줄기라는 말입니다. 줄기가 마치 뿌리 모양을 하고 땅속으로 파고들어 줄기가 뻗고 자라서 다시 뿌리가 되는 땅속 줄기식물이 리좀의 형태입니다.
니좀은 수평으로 자라면서 덩굴을 뻗는데 거기서 새로운 식물로 자라고 줄기가 뿌리를 뻗어서 다시 새로운 식물로 자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언뜻 뿌리와 줄기의 구별이 어려운 식물인데 대나무와 연꽃이 대표적인 니좀형 식물입니다. 뿌리에서 가지가 뻗어나와 그것이 바로 몸통이 됩니다. 잔디나 고구마, 감자도 이와 비슷합니다. 나무형 구조, 수목형 조직과 대비해서 생겨난 그런 구조가 니좀형 구조, 니좀형 사고입니다. 뿌리가 하나의 나무를 고집하다가 풍수와 재해에 무너지는 것과는 달리 니좀은 유연하게 땅속으로 파고들어 계속해서 자라고 생산을 합니다. 나무형 조직은 일방적인 지배체제에서 경직되고 위계화되어 딱딱해지면 위에서 무너지거나 아래에서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이와 달리 니좀형 조직은 다수가 함께하면서 유연한 체계를 갖추면서 계속해서 자라게 됩니다. 나무형 조직은 내 줄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내 열매가 아니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위아래의 연결을 강조하고 내 편 아니면 다른 편이라는 식으로 관계를 엄격하게 나누고 구분합니다. 니좀형 조직은 넓고 유연하게 자유로운 관계를 가지면서 새로운 연결로 새로운 열매를 맺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입니다. 물론 나무형 조직에도 다양성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줄기도 있고 가지도 있고 잎도 있고 꽃도 있고 열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양성은 한 나무라는 한 중심을 가진 것이 확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열매가 많은 것은 수확이 많은 것이지 다양한 것은 아닙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증손자로 이루어진 가족은 한 가족이지 여러 가족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한 가족이라는 것은 믿음과 사랑, 친교에 의해서이지 혈연과 이익에 의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나무형 조직이 질서가 있고 위계가 명확해서 단단하긴 합니다. 그러나 굳어진 형태로 한 땅 한 뿌리에서 하나의 나무라는 고집을 강요할 때 다른 세상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반면에 니좀형 조직은 얼마든지 새로운 땅과 만나면서 여러 가능성으로 여러 형태를 만들어가며 새로운 뿌리를 이어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니좀에게 중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니, 더 많은 중심이 생겨서 더 많고 새로운 뿌리가 만들어집니다. 한 군데가 아닌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다른 중심을 만들어내고 그 중심은 또 다르게 뻗어나갑니다. 연결과 관계가 넓어져서 무한한 잠재력, 무한한 역량이 거기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로 일방적으로 구정되어진 네이밍, 이름 짓기가 사라진 그곳에서 새로운 이름들이 생겨납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는 아직도 대학 입시 사업일 뿐입니다. 대학이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학생을 키우기 위해서 대학 진학이라는 그 나무를 키워서 그 나무에서 얼마나 열매를 거두는가를 경쟁하는 사업이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니, 태교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의교육을 목표로 한다고 하던 고등학교 교육은 지금 많이 달라졌을까요? 자율학습 창의교육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입니다. 2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자율이고 창의고 다 없고 결국 대학 입시로 모든 힘을 쏟게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 대학을 얼마나 많이 가는가, 서울대학에 가든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든지 의대라도 가든지 그것이 고등학교의 존재 이유가 되고 맙니다. 서울대 합격생을 늘리기 위해서 학생의 적성과는 상관없이 서울대 커트라인 합격 점수에 합격할 만한 그런 학과에 원서를 넣고 지원을 해서 서울대 합격 현수막을 걸어 놓습니다. 스카이대학의 고등학교 동문회가 유독 강하고 법조계의 대학 동문회가 강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무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은 학생의 창의성과 가능성을 최우위에 두는 활동이자
정말 사업이어야 합니다. 학생의 잠재력을 시험 성적이나 통계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성적의 나무, 고등학교 학군의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가 하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선교,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바람직한 선교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한 명의 위대한 선교사나 유력한 선교단체에 의해서 해외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조선 대한민국의 땅을 밟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열정과 헌신으로 선교의 뿌리를 심고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에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자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대한 나무형 구조, 수목형 형태의 선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전도, 특히 해외 선교는 과거의 나무형 구조와는 다른 구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유능한 선교사나 특별한 하나의 선교단체에 의존하는 수목형 구조, 나무형 조직은 이제 변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무형 조직은 구조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오늘의 선교 현장에 적합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선교 사역의 운영과 실행에 있어 위험 부담이 상당합니다. 선교 단체의 역량이 비대해져서 선교가 종교 사업이 되어버리고, 선교사의 영향력이 독보적이어서 선교사가 종교 사업가가 되어버리면, 그 한 명의 선교사가 넘어지거나 그 하나의 선교단체가 무너질 경우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선교지와 선교마저 포기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선교는 이제 나무형 구조에서 니조명 구조로 변화해야 합니다. 한 군데에 정착해서 한 뿌리에서 하나의 나무를 크게 키우기보다는 줄기가 계속 뻗어나가고 뿌리가 더 자라나가서 한 군데가 아닌 여러 곳에 더 많은 선교의 중심을 만들어 더 많고 새로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한 군데가 아닌 여러 곳으로 흩어지고 또 그곳에서 하나의 중심을 다시 만들어내고 그 중심은 또 다른 곳으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하나의 나무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선교의 열매를 맺으려 하지 말고 다양한 모습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로 일률적으로 이름이 규정되어지는 선교, 빈민선교, 의료선교, 학교선교, 사회선교, 개척교회 선교, 문서선교 등으로 이름을 정하고 네이밍을 하고 규정을 하기보다는 의료선교를 하다가 필요하면 우물도 파고, 학교를 짓다가 필요하면 출판사도 만들고, 교회를 짓다가 필요하면 빵공장도 세우는, 이 일을 하다 보니 저 일도 해내는 무한히 새로운 사명을 연결하고 접속해서 네트워크를 이루는 니조명 구조와 형태를 가진 선교가 필요한 때입니다. 물론 선교에 있어서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팔방미인의 역할을 해내는 선교 리더십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자주 갔었는데 필리핀 초창기 선교는 교인이 아파서 선교사를 찾아오면 아스피린을 주거나 노르모를 주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의사와 병원의 역할도 해냈습니다. 알렌, 아펜셀러, 스크랜톤, 언더우드, 한국의 처음 온 선교사님들 사실은 모두 다 의료 선교사, 교육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선교사역은 선교사가 혼자서 해내는 일이 되기보다는 함께하는 사역이 더욱 필요하고 중요해 보입니다. 어떤 선교제의 사역은 후원교회나 본부의 지원이 없다고 사역을 포기하거나 선교제에서 철수하기도 합니다. 후원교회와 본부의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더라도 니좀 형태의 선교 조직은 선교의 장애를 어떻게 겪어내고 이겨낼지 스스로 방법을 찾아내고 한쪽이 막히면 또 다른 방향으로 줄기를 뻗어서 사역을 지속합니다. 본국의 지원이 아닌 선교지 자체에서 의회의 지원을 얻기도 하고 다른 사역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다른 선교의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꼭 지정된 장소나 약속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땅으로 파고 들어가 뿌리를 내릴 수도 있고, 혹 끊어지거나 단절되더라도 거기서 다시 자신의 줄기로 뿌리를 내려서 선교 사역을 다시 잇고 뻗어나가고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리조메의 형태를 갖추어야 후원과 지원이 없다고 선교가 단절되거나 선교 사역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태어나고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가 이제 리조메의 형태로 뻗어나가야 하는데, 아직도 선교사의 위치나 선교의 방식은 나무용 구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선교사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를 따라가야 하는데 선교 단체 규칙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은 선교지의 혈관에 혈전이 생기고 경색이 일어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이지만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 1장 7절에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4장에서도 에바브라가 나한테 와 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을 육신으로 직접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모두 바울 사도가 아니라 에바브라가 설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두 교회에 모두 관심을 갖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에바브라가 에베소로 여행을 왔다가 두란노에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듣고 자기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골로새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골로새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지역의 재래신앙, 골로새 지역의 민속신앙, 토속신앙과 관련된 미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이에 대한 바울의 충고와 조언을 듣고자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갇혔던 바울 사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에바브라 편에 보내면서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읽어주라, 그래서 그들에게 미신적인 신앙에서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읽어주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골로새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두 개의 편지를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라오디게아 교회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두 교회의 복음 전파의 뿌리는 분명히 바울 사도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뿌리에서 에바브라라는 줄기가 나와서 그게 다시 뿌리가 되고, 그 뿌리 줄기에서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새로운 뿌리가 생겨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바울이라는 뿌리에서 나간 여러 뿌리 줄기, 새로운 뿌리가 된 여러 일꾼들을 한 명 한 명 언급하고 있습니다. 득이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동행했던 제자입니다. 바울 사도의 조수로서 여러 교회에 바울의 사정을 알리고 다녔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내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로마의 연금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거의 디모데에게 붙였던 그런 놀라운 호칭을 붙였던 그런 정도로 바울의 복심, 바울의 신복으로 후에 에베소 지역의 감독이 된 일꾼입니다. 아리스다고 바울 사도와 선교 여행에 함께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소란이 일어났을 땐 바울과 함께 같이 붙잡혔고, 바울 사도가 로마로 붙잡혀가는 그 항해의 시작에 나도 같이 가겠다고 바울 사도가 끌려가는 로마행 배에 같이 올라타서 바울과 감옥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 마가는 바울 사도의 첫 이방인 선교지였던 키프로스, 구브로 섬의 선교여행을 함께 갔습니다. 누가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의 시중을 들며 바울의 주치의로 동역자로 바울의 편지를 대필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눈바는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라는 4장 15절의 말씀대로 라오디게아에서 자기 집을 제공해서 예배를 드리게 했던 일꾼입니다. 가정교회의 시초를 이룬 사람입니다. 아키포, 빌레멘서 1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고 부를 만큼 복음 전도에 힘썼던 일꾼입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바울의 선교라는 뿌리에서 자라난 일꾼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을 자기의 수하나 아랫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내 나무에서 자라난 그런 줄기로 여기지 않고 모두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으로서 자기의 신앙적인 동지로서 자기와 동등하게 복음 전도의 동료로 또 하나의 복음 전도의 뿌리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울 사도는 자기가 커다란 나무임을 절대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또한 나무이기보다는 줄기로서 계속 바울의 뿌리를 이어가고 그 줄기에서 새로운 뿌리를 만들어가는 니좀의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니좀과 같이 여러 군데로 뻗어나간 그의 일꾼들, 복음의 일꾼들을 소개하고 있지 어떤 교회나 기관들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소개하고 그들의 한 일을 격려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나무가 아닌 뿌리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와 교육은 다른 분야가 아닙니다. 배와 캠벨이라는 뿌리에서 캠벨은 학교라는 큰 나무를 키우면서도 종교교회라는 새로운 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배화학원도 이제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하나의 커다란 나무로 성장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종교교회 도움도 컸습니다. 우리 종교교회도 감리교회, 모교회라는 이름을 가지며 큰 나무로 성장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배화나 종교가 덩치가 큰 나무와 조직으로 나서기보다는 세상으로 선교지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뿌린 일꾼들을 그 니좀들을 북돋우고 세워야 할 때입니다. 선교와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하고 움직이는 것이지 모양이나 형태가 아닙니다. 고정된 나무의 형태보다는 끊임없이 줄기에서 뿌리를 뻗어나가는 움직이는 선교, 키워가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나무를 다시 키워서 똑같은 또 하나의 종교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새로운 뿌리들이 뻗어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종교의 새로운 뿌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도록 교육하고 그 교육에서 선교의 줄기와 뿌리가 뻗어나가야 합니다. 나무는 하나이지만 니좀은 하나가 여럿으로 뻗어나가면서 그 여럿에서 또 여럿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선교와 교육은 이제 나무형 구조에서 니좀형 구조로 전환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유목을 하며 내려왔던 것처럼 우리의 선교 지도도 하나를 거점으로 그리는 정착 선교가 아니라 유목 선교로서 새로운 선교의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1, 2, 3차 선교여행과 로마 여행의 지도는 단지 지리적 위치를 알려주는 그림이 아닙니다. 지리적 위치만 알려준다면 그건 지도가 아니라 그림에 불과합니다. 각 선교지마다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와 모험과 환호의 순간들과 인간의 성공과 실패마저도 그려내는 것이 유목 선교의 지도입니다. 우리 종교의 선교 지도도 그 그림에 성령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커다란 나무가 버티고 있어서 그늘이 되어주고 열매를 나눠주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나무 없이 어떻게 열매를 따겠습니까? 필요합니다.
일사불란한 계통과 질서와 규칙에 따른 일의 순서도 중요합니다. 강력한 리더십도 때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병수들이 전투에 참가해서 각자 여러 군데에서 여러 상황에서 눈앞에 적을 맞이해서 총대를 겨누고 있는데 이제 총을 쏴라 라고 언제 총을 쏴야 할지 장군 한 명의 명령을 기다려야 한다면 그 전투가 되겠습니까? 나무용 구조는 수시로 변장을 하고 나타나는 사건과 사람을 상대하기는 벅찹니다. 교회에 나무용 조직도 필요하고 니저용 조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잔가지가 뻗어나가고 자라나간다고 해도 모든 잔가지가 결국 그 위에 줄기와 기둥이라는 상위의 조직으로만 연결된다면, 모든 결과와 결론이 하나의 중심으로만 모여진다면, 선교 조직이 다양하다, 교육의 형태가 다종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은 줄기 하나를 확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겉보기 다양성입니다. 여러분, 커피 가게에 로스팅하고 블렌딩이 다양해야 커피 맛이 다양한 거지, 커피를 수입한 산지가 여러 군데라고 커피가 다양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건 커피 맛이 아니라 그저 커피 종류가 다양한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도 교육도 내 나무에서 자란 열매를 자랑하고 고집하기보다는 바울의 뿌리, 캠벨의 뿌리가 여기저기에서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또 그 뿌리가 새로운 뿌리로 뻗어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종교의 복음 교육과 선교의 교육들이 다양하게 뻗어나가고 새로운 선교의 지도를 그려가면서 또한 새로운 교육의 지평을 열어가기를 축복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야 하는데, 때가 험하고 때가 악하여 그 일을 저희들이 미처 해내지 못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너무 커다란 나무에 그 나무의 열매만 따고 먹고 그것에 취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저희들이 선교의 지도를 유목의 지도로 써가면서 우리의 구조를 나무에서 니좀의 구조로 좀 바꿔가면서 새로운 선교의 뿌리, 새로운 교육의 뿌리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사명을 사람마다, 일꾼마다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야 종교의 일꾼들이 어디 가든지 새로운 하나의 뿌리로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 또 다른 뿌리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뿌리의 전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